인베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인 자동차를 11년 동안 계속 개발해서 납품하고 공모대전에 사용을 하게 됐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장비받은 건 아마 자동차가 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대학교 라인 트레이서처럼 양쪽에 모터가 2개가 달려서 뭐 알템이 틀리면 이제 곡선을 주행할 수 있는 형태였었다가 한 중간 6, 7년 전에 실제 자동차처럼 조향 방식.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대학교 라인 트레이서라고 줄 쫓아가는 대회들이 많이 이제 뭐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덜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장비는 실제 자동차처럼 조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쪽 바퀴가 전진하고 후진만 하고 앞에 조향으로 방향을 트는. 그러다 보니까 운동 특성이 여기 이제 아마 본선 확정되신 진출 결정나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인베디드라든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램 쪽과 출신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로 모니터상이나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똑같이 한 번 정해진 알고리즘이 100번을 돌려도 100번, 10,000번을 돌려도 똑같이 10,000번에 대한 결과가 있겠지만,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는 결코 10번을 돌려도 10번이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결국 얼마큼 센서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게 무인 자동차고 지능형 대회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100% 지능을 갖고서 대회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당히 로직이라는 개념, 분명히 이 구간서부터 저기 구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영상 처리나 그거 상관없이 아주 간단한 센서로 어떤 바닥에 있으면 그만 체크되는 데까지는 무조건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로직 개념으로 일부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보다는 개발 준비를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현재 납품받은 이 무인 자동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기구 쪽에 하드웨어 바디, 그 다음에 모터를 구동하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센서들을 제어하는 제어 보드까지는 저희 회사가 개발을 한 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인베디드 보드는 현대 오트론 쪽에서 개발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질문을 하실 때도 인베디드 소프트 쪽에 대한 어떤 질문이다라고 하면 현대 오트론 쪽 어차피 공용 게시판에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제어 쪽이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될 텐데, 간혹 주최 측에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게시판을 수시로 못 봐서 업체 쪽에 이제 질문에 대한 거가 어느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리해서 메일을 보내시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주최 측뿐만이 아니라 아마 학생분들이 많이 이제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이건 어느 쪽에 물어봐야지 라고 모르실 텐데, 일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제어 쪽의 명령, 그 다음에 자동차의 특성, 그 다음에 그래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2년째 쓰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역대 자동차는 하드웨어 어떤 여러분들이 주행 연습하다가 막 급발진처럼 어디 가서 부딪혀갖고 프레임이 휘고 어떤 센서가 파손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속 이제 저희도 발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바디에 대한 에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좀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인베디드 보드 쪽에 케이블을 꽂고 빼고 또 꽂고서 프로그램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꽂고서 또 주행하다가 이렇게 어디 부딪혔는데 케이블 옆에 딱 쳐가지고 인베디드 쪽에 대한 AS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AS에 대한 것도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아직 올해 공식적으로 결정난 바는 아니지만 이 하드웨어 파손에 대한 거가 뭐 자체 결함이라 그러면 뭐 100% 무상이겠지만 좀 사용자 과실이 좀 크다라 그러면 약간의 책임을 물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물을 수는 있어요.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사양들이 쭉 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 인베디드 보드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핸드폰이라든지 인베디드 보드의 CPU 사양에 비해서는 뭐 CPU 클럭 같은 경우가 뭐 900메가의 소프트웨어밖에 안 된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 엔비디아 칩셋, 그러니까 엔비디아 회사가 그래픽 쪽에 워낙 강력한 회사다 보니까 영상 처리하는 거는 웬만한 인베디드 보드에서 영상 처리 쪽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카메라로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의 어떤 지능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한 이래에 완주팀이 항상 한두 팀, 잘해야 한 세 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50%가 넘었어요. 한두 팀이 중간에 이제 포기한 상황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본선 당일날 와서 경기를 한 팀 수의 완주율로 비교를 하면 그래도 한 60~70%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인베디드 보드에 학생들 수준이 좋아졌다라는 평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만큼 인베디드 보드에 대한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훨씬 더 퀄리티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카메라 해상도가 1.3메가픽셀이라고는 하지만 풀 해상도로 쓰는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해상도를 줄여야 영상, 그러니까 프레임당 처리 속,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 수 영상 처리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뭐 조금 버벅거려도 좀 많이 잘 해보고 싶다라는 팀이 뭐 640에 480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20에 240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영상 처리하는 어떤 시간을 그래서 보통 영상 처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프레임당 그러니까 초당 몇 프레임이 나와서 내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다 처리해서 나오는 시간이 몇 프레임 정도 나온다라는 거로 프레임 수를 올리고 내려서 초반에는 그거를 정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구동체 모터는 엔코더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DC 서버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략 계산한 거는 그 바퀴가 왜냐하면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달려있고 또 바깥쪽에 기어가 2.5대 1인가로 달려있고 그다음에 또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DC 모터 하나는 한 바퀴 돌게 6펄스인가 12펄스인가 아마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분해 능력을 갖지만 4대1 감속기에 바깥쪽에 나가다 그러니까 최종 바퀴 쪽의 분해 능력은 아마 한 195스텝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0cm를 가고 싶다. 결국은 그거를 센치 단위로 계산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는 저도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데 뭐 거리 개념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고 펄스의 개수 여기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건 틱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틱이냐 라고 판단해서 몇 틱이 얼만큼 가는지에 대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넣는다라고 해도 그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이 받는 바퀴는 스펀지라든지 그런 예전에는 바퀴가 스펀지가 들어가서 쿠션에 따라서 이 바퀴의 지름은 정해져 있지만 약간 쿠션에 따라서 거리가 좀 다르게 판단되는 거에 비해서 통보부 타이어예요. 그래서 그 편차는 좀 덜 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에 대한 분해 능력을
잘 계산해갖고 거리를 t 개념으로 재환산 계산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왜냐면 계속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중에 어떤 대회 그 코스가 요번 그러니까 스타트했어. 요거 다음은 무조건 수평 주차야. 라고 정해져서 다음은 수직 주차야. 뭐 장애물이 만날 거야. 그렇게 정해진 구간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상 다음은 수평 주차야. 수평 주차 구간인지 아닌지만 체크해서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게 수평인지 돌발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게 돌발이라고 판단되는 그 맵이 완전히 뒤틀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어느 구간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무인자동차 대회는 한 구간에서 뭔가를 실패했으면 다음 미션을 다 못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시퀀스적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처럼 각 구간이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실패하면 그게 두 번째 구간을 진입하기 위한 뭔가의 환경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왜냐면 저도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초기에 기획을 잘 잡아야지 나중에 한참 진도 나갔다, 야 이거는 불합리해, 그러면 그걸 100%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에러가 전부 더 많죠. 시간이 널널한다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대부분 소스를 갖다 놓고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제 소스를. 그리고 이제 구동 모터를 설명을 드렸고, 구동 모터는 구동 모터 한 가지 설명은 배터리가 많던 적던 간에 최고 속도에 대한 편차는 별로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단지 이제 배터리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처음 경기 본선 당일날 출발해서 간다라면은 토크의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퀴에 대해서 놓으면 미끄러질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원래 대학부 라인 트랜스 대회 같은 거 속도를 많이 낼 때는 바퀴가 미끄러져서 어떤 위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투명한 테이프를 거꾸로 딱 뜯어갖고 거꾸로 말아서 끈끈이를 바깥에 나오게 한 다음에 바퀴 쪽을 다 한 번씩 닦아주는 그런 센스는, 왜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라서 하드웨어적인 거에 대한 거를 빨리 캐치해서 궁합을 맞추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구동 모터 특성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브 모터. 이 서브 모터는 어떤 걸 쓰냐면 바퀴 조향을 서브 모터로 써요. 그 서브 모터는 여러분들이 제어 쪽으로 하면 실제로 제어보드가 시리얼로 명령을 주는데 각도 분해 능력은 0.1도 단위. 근데 0.1도라고 해도 바퀴가 아주 미세하게,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해서 바퀴가 이렇게 강성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흔들림에 대한 유격이 있어요. 실제 자동차도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위치 정밀도에 대한 건 실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0 R값으로 곡선 주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각도가 얼마이면 그 정도를 도는지에 대한 그 실험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바퀴 조향에 대한 건 실제로 자동차 바디마다 보면 기구 부품 시수 정밀도상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값을 줄 때 1500이라는 값을 주면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으로 직진을 가겠죠. 하지만 0점이라고 하는 기구 특성이나 서브 모터의 위치 특성상 저희가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맞췄지만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반에는 1m 정도 거리를 많이 해요. 1m 거리를 전진, 후진, 전진, 후진 계속 반복을 해보면 조향이 1500을 때려서 정중앙이라고 했지만 약간 틀어졌다라고, 눈에 볼 때는 정중앙인 것 같아.
근데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틀어져요. 그 틀어진 방향을 보고 얘는 1500이 정중앙이 아니네.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에 10씩 더하거나 빼면 1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50을 때려놓고서 또 왔다 갔다 해. 아까보다는 더 심각하게 틀어주는데 그럼 반대값이구나 라고 해서 뭐 50을 뺀 1490, 그러니까 90 정도로 딱 때려서 직진이 좀 나오네 라고 해서 센터 값에 대한 거를 찾아 놓으세요. 그거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초기 세팅.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쪽을 좀 해보셨던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위치를 제어하는 어떤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0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0점에 대한 걸 조향으로 잡으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XY 펜틸트가 다 되게끔 돼 있어요. 주행할 때 좀 멀리 봐야 된다라는 수평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앞에 뭐 인식 마크를 하부에 있는 센서도 뭐 하겠지만 영상 처리를 볼 때 이것도 카메라도 좌우에 대한 센터를 또 잡아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센터를 잡아 놓는데 이 Y축에 대한 건 좀 잘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저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저 오른쪽 저쪽 꼭대기에 있는 저런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하는데 저런 로봇도 지능형 카메라 있는 로봇 대회 나가면 경기장에 펜스를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본선 때는 그 경기장 벽이 50cm 턱이 있는 벽이 있어서 그나마 영상 촬영하기 좋아요. 근데 평상시 주행을 할 때 카메라를 자기가 위를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그 위를 보지 않게끔 카메라가, 왜냐면 카메라가 좌우폭이 보통은 더 넓고 위아래가 좀 좁아요. 와이드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본다면 그 바깥에까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각도를 좀 내려서 내가 수평이거나 약간 위로. 그래서 지금 경기장의 그 벽 높이가 50cm니까 50cm 이상을 굳이 안 보게끔 Y축을 세팅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왜냐면 경기장 바깥에 분명히 대회장이나 여러분들 센스 있게 카메라로 그러니까 영상 처리하는 대회에서 대회 날이나 연습할 때도 옷차림은 항상 무채색이셔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옷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당일날은 이런 옷은 안 입어요, 절대로. 농담삼아 예를 들면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가서 서울 우유 걔가 하얀색에 위아래 녹색이 있는 그 팩을 찾아서 들어다가 녹색 영양에 갖다 넣는 미션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거를 성공을 못했는데 저는 그걸 성공해서 거기 지점에 한 7~80cm 정도 남고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방향에 아는 후배가 녹색 옷을 입고 형, 왜 오랜만에 그리고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영상 처리 이렇게 가다가 기준이 항상 그 녹색인데 제일 큰 거 딱 쳐다보고 걔를 쫓아서 가는 바람에 미션에 실패했고 평생 왼수로 지내요.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때도 한번 만날 때마다 벽사 한번 잡고 알지? 죄송해요. 왜냐면 옷차림이라든지 대회에서의 누군가 관람객이 어떤 상황 관람객들이 그렇게도 옷차림이라든지 내가 인식해야 되는 색상 결국은 여러분들이 패턴 인식을 한다라고 해도 색상을 기준으로 거기서 패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결국은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죠. 내 눈높이 이상을 그러니까 영상 처리 안 하게끔 고개를 위로 드는 알고리즘을 없앴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상황이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대회 당일날 예민해지면 자기네가 인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관람객들 막 손으로 막고 막 목소리 크면서 비켜주세요 막 그런다고.
너무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항상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 될 거고요. 머리에 X, Y도 아까 그 소모모터의 그 신호를 주는 것처럼 그 1500이 정중앙이고 제일 낮은 값이 600, 그다음에 제일 큰 값이 2400이에요. 근데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아래 뭐 천장에 부딪히거나 아래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좀 제한을 걸어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좀 올려서 계속 보고 여기가 한계값이야, 여기가 미니멈 값이야 라고 정해서 그거는 피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해가지고 그 모터가 그 한계를 그 지붕 쪽에 이걸 딱 가가지고 계속 있는다라면 모터가 하손이 일어났거나 대회 도중에 모터가 오버로드 프로젝트가 있어서 과거가 걸리면 모터가 스스로 다 풀어지게끔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진다라면 내가 뭐 내리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결국 안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한계값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리밋을 잡아놓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조향 쪽은 더욱더 심각해요. 값이 훨씬 더 좁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1500이 정중앙이고 서브모터는 600에서 2400 사이라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180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향은 180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카메라는 완전히 옆에 조금 창문 있죠. 올해는 적용 못했지만 내년에는 백뮬러까지 좀 달아서도 실제 자동차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건 제가 100% 결제라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오토론이라든지 여기 뭐 심사위원들이랑 인베디드 공모대전은 참 좋은 게 한 사람이 어떤 걸 뭐 대회 규정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걸 그러니까 확정 짓지는 않아요.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이 더 좋겠네요 라고 해서 대회에서의 어떤 문제가 가장 없고 공신력 있게끔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13년 동안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된 대회죠. 단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 때문에 이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감들이 있는데 한번 여기 다들 얼굴들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더 젊어 보여요. 제가 나이 든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좀 이따가 그림 보기 전에 여기 사양에 대한 걸 미리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위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 센서 말고 전방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앞뒤로 2개, 그 다음에 후방에 하나, 적외선 거리 센서가 있어요. 적외선 거리 센서는 거리를 인식하는 거로 앞에 어떤 색상에 대한 거는 크게 영향 안 받고 거리가 인식이 돼요. 단 그 센서의 특징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만 하셨던 분들이 뭔가 센서에서 받은 값은 신뢰성이 있어야지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이 센서를 쓰면서 보면 파형이 항상 일정하게 어떤 앞에 인식물이 있어서 거리가 판단된다 할 때 그 값이 일정하진 않아요. 항상 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상 필터링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작년까지는 10에서 80cm짜리까지 거리 측정이 되는 센서를 썼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상 30cm, 올해 재적용되어 있는 30cm. 왜냐면 이 주차 구간에서 수직 수평 주차 구간에서의 멈추는 거에 대한 건 부딪힐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좁은 공간에서 인식하다 보니까 센서를 다시 30cm로 좀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30cm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4cm라고 하는 거에 아마 3cm까지는 제가 실험해본 바로는 인지해요. 3cm 미만, 더 짧은 건 실제로 30cm보다 더 거리가 먼 것처럼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센서, 이거는 이제 샤프 거리 그러니까 적외선 거리 센서라고 조사해 보시면 이 모델명으로 데이터 시트들이 나오고 같이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적외선 빛을 쏴서 들어오는 그 적외선의 양을 갖고 측정하는 센서가 아니라 쏘는 거는 한 군데 쏘지만 받는 데는 아주 무수히 많은 수신 센서 부위가 있어서 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삼각함수로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 센서가 쏘는 데가 좁고 받는 데가 넓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인식하는 지점을 딱 보시면 발광하는 쪽에서 인지해서 이렇게 가면 센서가 여기 이렇게 향한다라고 하면 쏘는 쪽에서 이렇게 가면 좀 더 빠른 위치에서 여기에 거리가 얼마의 모험 물체가 발견됐다라고 인지하지만 그러니까 받는 부분 쪽에서 이렇게 오면 좀 더 거리가 이 센터 기준에서 좀 넓은 지점에서 그러니까 가까이 와도 덜 인식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전방은 좌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옆은 그 센서가 수직으로 장착이 돼서 조금 괜찮아요. 하지만 오른쪽하고 왼쪽에 앞뒤 기준으로 보면 같은 위치에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센서를 다는 그 구조상 쏘는 게 위에 쏘고 받는 게 아래 쏘는 거가 오른쪽이라면 그 반대쪽은 그 반대로 센서가 장착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에서 인지해서 여기가 오픈됐네 라고 인지하는 그 값하고 이쪽의 값이 아니면 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쪽이냐 입장에서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또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런 게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다가 그런 게 발견되면 왜 그러지? 질문하고 결국 나중에 사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듣고서 준비해서 가신다라면 중간에 시행착오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거리를 인지하는 그 앞에 양옆에 2개,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6개 센서 말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센서가 있어요. 원래 라인트에서도 가능한 구조로 걔는 이제 시리얼로 바닥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지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구간의 미션이 있는데 그 정지선을 체크하는 그건 뭐 사람이 봐도 정지선은 잘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도 볼 거 아니면 실제로 그래서 정지 확인용으로 많이 쓰실 건데 그건 8개, 그러니까 7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가운데 하나, 양쪽 2개, 그 다음에 그 옆에 제일 끝에 예를 들어서 정지를 했는데 정지 라인에 똑같이 왜냐면 들어오는 타이밍에 대해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동시에 그 7개 센서가 동시에 인지된다라는 그러니까 직각으로 정확하게 잘 들어온 거겠지만 처음에 들어오는 타이밍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면 들어오는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이 진입 각도에 대한 게 잘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 자동차의 배터리는 니켈 수소 배터리 썼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 3000mAh라서 그 이론적인 시간은 한 2시간 전후로 쓰실 수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마다 틀리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항상 꺼놓으세요. 그 매년 보면 켜놓고서 뭐 식사하고 왔고 또 그냥 철수 아유 죄송합니다. 그 밤에 이제 철수할 때로 그 자동차를 켜놓고서 철수하고 그 다음날 뭐 완전 과방전돼서 다시 충전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LED가 있거든요. 그 충전 LED 그거에 대한 거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충전하는 방식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베디드 보드하고 이 자동차에 LCD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보드 뒤쪽 후반부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어보드예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쪽에 19200 bps 시리얼 통신으로 이쪽에다가 명령을 주면 뭐 구동에 대한 서브 모터나 바퀴 구동 모터 그 다음에 그 뭐
하부 바닥에 7개의 라인 감지형 센서나 측면의 적외선 거리 센서에 대한 답을 질문하면 얘가 항상 답을 갖고 있다가 되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는 거. 지금 이준모 책임님, 예. 최종은 지금 시리얼로 하고 유아트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후각 센서. 그리고 센서는 아니고 여러분 아마 실제 자동차도 라이트 있고 깜빡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 이 자동차에도 다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는 깜빡이 켜서 하세요. 정지할 때 비상 깜빡이 켜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점수에 다 반영되는 속도 경기가 있고 구간에 대한 점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인베드 쪽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코팅해가지고 처음에 유아트로 뭔가 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구정보를 시작하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 원래 뭐 마이컴 쪽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뭔가 LED 하나 켜는 거로 통신이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깜빡이를 한번 켜보세요. 올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마 터널 내년이나 후년에는 터널도 있어서 그 터널은 관람객은 안 보이지만 터널 속에서도 어두운 공간에 갈 수 있게끔 라이트도 있어요. 항상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제 생각에 아마 미래에는 이런 게 도래될 거고 이게 있음으로써 좀 더 창의적인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옵션을 자꾸만 더 붙이는 좀 경향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받은 플랫폼은 여기가 그 배터리 하나로 이쪽 전원뿐만 아니라 이쪽까지 다 전체적으로 켜져요.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어떤 시스템이 어떤 과부하나 전기적인 쇼트가 있다라 그러면 이 휴즈 여기 끊어져서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 뒷부분에 보면 수직으로 LED 바가 있어요. 이 LED 바가 배터리 양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어 모드에는 부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버거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구간을 패스했냐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시는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쪽 알고리즘, 이쪽 어떤 특히 지능형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처리로 어떤 분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때 삑, 이쪽으로 갈 때 삑삑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기가 이거는 이쪽 알고리즘으로 갔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자, 카메라. 그리고 충전하는 곳은 이 사이드 쪽에 구멍이 있어요. 좀 이따 충전기 설명 좀 있는데 이쪽에 딱 꽂으시면 돼요. 네. 꽂으면 뭐 녹색, 그러니까 꽂으면 빨간색, 다 완충이 되면 녹색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배터리는 그러니까 충전기가 그나마 프로그램 타입에 좀 체크를 하는 거라고 해도 여러분들 녹색 다 됐다고 충전 다 됐다라고 확신은 항상 갖지 마세요. 녹색이 됐다, 충전 다 돼서 녹색이 됐다라고 해도 그 충전 커넥터를 빼고 그 충전기 LED가 꺼진 상태에서 다시 꽂아보세요. 그래도 계속 녹색 불이 들어왔다면 충전이 되어 있는 거지만 다시 빨간색이 들어와서 더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별거는 아니지만 나름 야심이 있는 게 야심껏 하는 게 여기 실리콘 범퍼가 앞뒤로 있어요. 지금 이런 콘크리트 벽이 아닌데 콘크리트 벽에 이거 최고 여러분들은 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지금 처음 받으셨으니까 아마 못 보셨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적으로도 최고 속도를 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를 조금은 평균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쪽에서 개발해놓고서 최고 속도로 벽에 그냥 가서 부딪혀 보는 거로도 이 바디를 버텼어요. 왜냐면 워낙 한 해 끝나고 나면 앞 범버하고 뒷 범버가 워낙 찌그러지고 뭐 센서들 부딪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나름 아이전에서 범퍼가 좀 튼튼해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손이 일어났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폭주나 그게 신경을 안 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바닥에 있는 센서예요. 근데 이 센서는 전방에 보면 이렇게 요 센서 있는 거 말고 밑에 요 주둥이처럼 이렇게 째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으면 안쪽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센서는 여러분들이 검정색 바닥에 흰색을 인지할 거냐, 흰색 바닥에 검정색을 인지할 거냐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대회는 요즘은 뭐 여건이 되면 실제로 경기장이랑 똑같게 크게 다 만드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형편이나 공간이 안 된다라는 부분적인 맵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실험을 하실 텐데, 그런 바닥에 어떤 라인 같은 실제로 인지해야 되는 라인을 두고 전원을 킨 다음에 이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 라인과 그냥 바닥을 왔다 갔다 자동차로 이렇게 긁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에 센서가 현재 바닥에 라인과 일반 바닥에 대한 걸 구분해서 얘가 오토 튜닝이 돼요. 그 간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라인 트레이서라기보다는 라인 감지를 라인 트레이서 기능이 아니라 라인 감지에서 멈추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거 실수해서 내가 멈춰야 되는 지점 뭐 인지가 잘 안 돼갖고 실수해서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튜닝은 몇 번 연습을 해서. 그리고 조금 아쉬운 단점은 이게 원래 이게 감지되면 요거 위에 PCB 위쪽 면이 LED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인지한 다음에 바닥에 좀 얼굴을 좀 대고요. 그 라인 감지하면서 그 LED가 8개가, 아니 7개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왜냐면 뭐든지 하드웨어는 100% 믿는다라기보다도 사람이 충분히 믿게끔 내가 많이 체크해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됐네. 그건 저희 쪽에서 개발한 거고,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이런 적외선이나 카메라가 봐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를 많이 하시는 팀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빨리 했어요. 제가 워낙 뭐 개발뿐만이 아니라 각종 로봇 대회를 워낙 많이 나가봐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뭐 조금 드려야 뒤로 이제 시간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자, 충전기. 이 뭐 역대 복잡한 저는 더 좋은 충전기를 드리려고 매번 했었는데 그 너무 좋은 충전기는 기능이 많아서 해결하려 해서 사용 방법을 몰라서 다들 힘들어했던 거에 비해서 얘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꽂으면 돼요. 뭐 세팅 적이 없으니까 색깔만 빨간색하고 녹색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불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빼서 다시 한번 꽂아 보시는 센스는 확인을 하셔야. 왜냐면 역대 로봇 대회에 별의별 학생 팀들이 시작했는데 한 발짝 딱 걸어가고서 툭 주저앉아요. 배터리 교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배터리 교체 이걸로 교체하게끔 지원한 게 아니라 충전해서 쓰시라고 그냥 원팩만 돼 있긴 한데, 배터리 교체 타입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번호를 써서 순환적으로 쓰지 않는 라고 하면 이거 다 됐으니까 새로 꽂아야지, 완충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딱 꽂고서 해보면
결국 배터리 없는 배터리를 새로 교체해가지고 지는 팀들도 여러 봤어요. 왜냐면 배터리로 그 움직이는 어떤 그 로봇이나 어떤 이동체는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쪽 그렇고 그 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명령에 대한 건 이렇습니다. 실제로 통신 속도는 19,200으로 통신을 하는데 어떤 건 1바이트 혹은 2바이트로 명령을 주면 명령을 받았다라는 콜 혹은 내가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이 오거나 그 다음에 일부 명령은 또 아래쪽에 센서 같은 경우는 계속 묻고 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값이 조금 빠졌나?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라서 여기 보면 카메라 와이드 센스 컨트롤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써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 표를 보시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 R하고 W라는 거는 내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값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메라나 조향을 내가 35도 했어요. 35도라 그러면 1500에 350 빼면 하든지 값이 있다라고 쳐서 글로 가라고 했어. 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명령을 보내는 순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역대 팀들 최고로 잘하는 팀들은 그러니까 수평 주차나 수직 주차나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는 쭉 그 주행도를 가다가 내가 이제 주차하는 공간이네 딱 인식하면 그 상태에서 딱 멈추고 조향을 쫙 돌려요. 근데 돌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왜냐면 몇 도를 틀어 라고 보냈는데 그 값에 대해서 다시 왜냐면 프로그램은 뻔히 내가 얼마 값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잘하면 알지 몰라도 프로그램 알고리즘상 중간중간 점프되다 보면 지금 조향이 몇 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값이 너 각도가 몇 도야? 라고 질문하면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주차할 때도 여러분들 30도 틀어. 왜냐면 후진 주차 같은 경우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근데 명령을 때리자마자 출발하면 곡선이 더 크게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팀들은 찍 하고 그 시간을 계산하든지 물어봐서 그 각도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서 틀어놓고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찍 해서 그 후진하기 위한 각도 딱 정해서 한 번에 딱 들어가요. 근데 간혹 진짜 속도가 여러분들 너무 이상적으로 프로그램 짜면 안 돼요. 좀 이따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짜 잘하는 팀은 딱 인지했네 그러면 그때부터 조향이 틀기 시작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가는 팀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능형 로봇 자동차도 로봇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준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반서부터 극한을 달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게 돼요. 이런 지능형 로봇들, 시스템은 성공률에 대한 게 들쑥날쑥해요. 근데 속도를 느리게, 주행 속도도 느리고 조향하는 것도 조향은 빨리 해도 상관은 없지만 모든 이동하고 감지하는 것에 대해서 느리게 해서 그 각 구간을 꼭 성공을 하세요. 성공했네?가 아니라 그 성공을 똑같은 조건에서 10번을 해보세요. 10번을 했는데 한 9번, 저 같은 경우는 한 9번 이상 성공을 해야 이거는 프로그램 다 짠 거야. 이거 쓸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대한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거의 100% 가깝게 성공을 시키고, 그건 같은 조건 내에서요. 그리고서 이게 성공됐고, 패스 다른 그 구간 다 성공을 했어. 자,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야, 이제 속도를 좀 올려봐. 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올렸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절대로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완주할 수 왜냐면 1차 목표는 완주여야 작년의 상황을 보면 이제 수상급으로 가니까 속도를 처음엔 낮게 해서 완주를 그러니까 성공을 높여놓고 그거를 계속 올리세요. 속도를 올리다 보면 그 성공률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하는 처리 속도에 속도가 빠르면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16200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신이 되지만 센서는 그러니까 센서 쪽에서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물어보는 그 통신 속도가 속도가 진짜 빨라지다 보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동일한 플랫폼들을 다 나눠주는 거에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하드웨어에 맞는 이상적인 극한까지도 가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영상 처리 쪽을 일반 PC라든지 이메일 쪽에서 좀 해보신 분들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긴 하겠지만 밤에 영상 처리하면 굉장히 잘 돼요. 밤에 성공했다라고 다음 거 넘어가지 마시고 그 영상 처리 보통 그 역대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났던 팀들 보면 좋은 동아리에 좋은 공간을 딱 갖고 있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동아리도 변변치 않고 막 쫓겨다녀서 막 이쪽 저쪽 돌아가는 열악한 환경팀들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열이 문제가 아니라 영상 처리는 그 환경에서 가장 튜닝이 잘 돼야지 영상 처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밤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밤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형광등 불빛에서만 하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해보시고 가장 잘 안 되는 낮에 한번 해보세요. 저쪽 끝에서 해보시고 그 시스템, 그 환경 그대로 갖다가 이 창가 근처에서 해보세요. 분명히 틀려요. 결국은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성공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팀은 이 강의실, 저 강의실, 저거 안 되면 자기네 집 아니면 복도 이런 데서 다 해봤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영상 처리하기 위한 환경 조건들을 빨리빨리 튜닝을 해요. 그거를 주최 측에서 이렇게 좀 빛을 좀 더 그나마 요즘은 그 조도를 어느 정도 이상을 해주게끔 저희가 세팅을 좀 많이 해드려요. 하지만 내가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좀 더 어둡게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팀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하니까. 예전에 그 자동차 대회에서 뭐 공모대전 팀이에요. 전날 뭐 40초, 41, 2초냐, 30초대에 그 완주를 할 수 있냐, 막 그거로 한 두 팀이 경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승한 팀은 저기 울산의 강원도리 팀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그쪽 팀은 굉장히 느렸어요. 근데 그 대회 당일날은 조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조명이 좀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그 1, 2위 기록 완주율도 좋고 속도도 최고로 나오는 1, 2위 팀이 완주를 못했어요. 1분 40몇 초로 그 세 번째 팀이 갤갤갤갤 하면서 완주를 해서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일단은 완주율, 에러율에 대한 게 최고로 높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주최 측은 어떤 환경을 계속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특이한 사항들 워낙 많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내부 파라미터로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파라미터로 상위 쪽에 다 정의를 해놓으시던가. 그걸 뭐 분명히 카메라 쪽이 지금
요거는 제가 직접 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화이트 밸런스를 켜가지고 밝기에 대해서 고정해가면서 영상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딱 그걸 고정해서 주변에 밝기가 변화되더라도 이거는 보통 이제 그런 건 카메라 드라이버 쪽에서 손대거나 지금 이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안 된다라고 해도 결국은 리드스 환경에 적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뜯어 고치는 역대 지금은 이제 CPU 인비디드 보드의 그 퍼포먼스가 좋아져서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덜한데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승하는 상위 쪽 팀들은 기본으로 제공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 드라이버까지 수정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카메라가 들어오는 값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아쉽다라는 거가 하드웨어 변경에 대한 건 규정상, 대회 규정상 안 되는 거지만 결국 소프트웨어 경합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드라이버를 뜯어고치고 막 더 최적의 상황을 내가 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능형 대회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실험한 팀이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요. 프로들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나라에 그랜드 챌린저 대회가 있었다가 결국은 없어졌는데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떤 거였냐면 1층에서 내가 나중에 명령을 내릴 거야. 그 사람의 인식 열쇠 같은 거 하나 달랑달랑하고 나중에 요거를 찾아오라는 미션을 줄 거야.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맵도 없는 상태에서 몇 층에 몇 호실에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열쇠나 볼펜이나 뭐를 갖고 와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상금도 뭐 1억이었는데 그게 클리어한 사람이 없어갖고 2억, 3억, 3억까지 갔었는데 아무도 결국 그 대회 그건 이제 문제가 그 대회를 기획한 주최 측이나 그걸 서포트했던 기술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그걸 기획했던 뭐 카이스트하고 몇몇 교수님 쪽 랩에서도 그걸 참여했는데 그분들조차도 못했어요. 왜냐? 영상 처리로 카메라로 영상 처리를 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은 이상적인 환경으로 거기서 며칠 동안 해서 그 환경에서 이상적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쪽에 조명 왜냐면 어떤 호실이나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카메라가 제대로 인식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을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런 걸 인지할 수 있게끔 영상 처리를 하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쪽 분야를 가실 거고 영상 처리 쪽 분야를 많이 가실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환경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거는 그 기초 단계는 결국은 이 내가 정해진 요 공간에서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밤에 햇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도 여기서만이라도 그냥 24시간 다 내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다 영상 처리 측면에서는 완벽하다라고 하면 나가서 2차적인 문제를 또 접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저희도 지금 카메라로 영상 처리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결국은 영상 튜닝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장땡이 들어요.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항상 기술을 좀 남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를 한 대씩 팀당 한 대씩이죠. 이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분명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팀으로 몇 명이서 뭉쳐서 하시는 건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 직접 하시는 분은 한 분일 확률이 더 높아요. 플랫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해야 되니까. 여러 명이서 팀으로 짜가지고 이런 대회를 준비할 때요. 결국은 팀장이던 실제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런 알고리즘은 어떨까 저런 알고리즘은 어떨까 서로 의논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런 건 좋지만 자기가 생각한 알고리즘을 안 써줬다고 툭툭거리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대회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팀워크예요. 아무리 프로그램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기 좀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저기 뒤쪽에 계신 지금 아까 또 설명도 하셨던 그 강혜진 씨가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신 분인데 똑같은 이 공모대전에 자동차는 아니지만 휴머노이드 종목이 있을 때 거기 종목에 참여를 했어요. 팀장이었어요. 프로그램 핵심적으로 또 담당하는 친구들은 또 한 2명 있었고 다른 업무들을 봐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약간 이렇게 투툴거리고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코딩 안 해준다고 굉장히 투툴거리는. 왜냐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거를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 개발 시간이나 그걸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아무리 이상적인 것도 바로 적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도 팀장이 그걸 잘 아우르는 바람에 그 공모대전 우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능형 로봇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결과를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 팀워크에 대한 게 팀장은 실제로 개발을 안 하더라도 왜냐면 역대 모든 대회에 그러니까 팀원이 여러 명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그 대회에서 팀워크가 좋냐 나쁘냐는 대회에 좋은 결과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역대 어떤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이제 로봇으로도 많이 수상을 많이 한 최고급이었었는데 1대 2대 동아리 팀워크들이 워낙 퍼펙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어떤 로봇 대회를 나갔는데 뭐 4강전인가 뭐 8강전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주최 측에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순간 거기에 팀원이 4명인데 딱 1명은 거기서 붙어있고 3명이 동시에 사방으로 책상도 보고 튀어날아가요. 그리고서 그 거의 한 40초 정도에 와가지고 도라이브하고 뭐 어떤 부품 교체할 거 갖고 각 역할별로 와갖고 진짜 2, 3초 남기고서 그 시스템이 복구돼서 경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그 팀은 역대 그 국내 대회라든지 그 대회에서 우승한 애도 있고 결과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그 학교, 그 팀, 근데 그 동아리의 기수가 좀 이제 다른 팀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팀장은 성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시스템. 그쪽도 시스템이 항상 불안정해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 거기 일본 사람이라서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 한국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팀장이 야 이 XX야 뭐 훈계 먼저 하고 시간은 거의 비슷한 또 상황인데 훈계 먼저 하고 가서 뭐 갖고 걔네들은 그 시간에 그걸 복구를 못해서 실격당했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상황들은 지금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상황들은 크게 발생은 안 하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쪽만 담당을 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팀원 중에 아마 막판까지도 팀원이 변동 없이 간다는 거면 기본 이상 뭐 나쁘지 않은 팀원일 텐데 막판에 가면 팀원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들도 역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가장 툴툴거리고 비협조적이고 그런 팀들이 핵심적인 인력들이 일부러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팀워크를 좋게끔 맥 빠졌을 때 내가 뭐 좀 프로그램 코딩이나 많은 걸 도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컨디션을 좋게끔 주변 상황들을 맞춰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 청소 그거 뭐 막말로 뭐 산업 현장에서는 시다라고 해요. 시다바리 하는데 결국 그 결과를 다 같이 갖는 팀원이 갖는 그 팀이 갖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핵심적으로 담당 못한다고 손해하실 필요 없이 내가 그럼 담당을 뭐 하는 게 좋을까? 배선이 좀 삐쭉 튀어나왔어. 배선 나중에 왜냐면 동일한 플랫폼이지만 특이하게 뭐 배선에 문제 있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배선 잘 정리하고
여기 바퀴 뭐 좀 묻어서, 특히 바퀴를 청소를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접지력이 좌우 편차도 나고 오늘 직진을 잘 뽑았다가 내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경기장 바닥은 테이프 같은 거로 뭔가 붙어 있는데 그게 많이 왔다 갔다 보면 타이어에 끈끈이가 묻어 있어서 그거로 미세한 영향을 쭉 가다가 딱 섰는데 오른쪽에 끈끈이가 있어. 쭉 쓸 때 방향 틀어져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대해주는 거를 점검해주는 그런 것들도, 왜냐면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 뭐 짜다가 보면 머릿속에서 그거로 하드웨어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야 배터리 LED가 두 칸밖에 안 남았어. 이제 충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도 이렇게 편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명령이나 이렇게 욱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그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야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야 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준비 자세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거 말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센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야 나중에 집중 안 돼요. 항상 로봇의 이 플랫폼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컨디션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받고, 그다음에 또 인베디드 쪽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오트런 쪽에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뒤에 까만 보드에 파란 거 방열판 붙어 있는 거 맞죠? 예. 이거 방열판 앞쪽 인베디드 보드에 안 붙이는 건가요? 지금 이 자동차의 인베디드 보드는 지금 방열판 없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제어보드에 여기 방열판이 붙어 있는 거는 얘가 모터 드라이버예요. 모터를, 그러니까 뒤쪽에 그 구동하는 모터 드라이버 때문에 뭐 과부하라든지 그런 어떤 전류를 많이 소비하다 보면 잘못하면 모터 드라이버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열판이 달려있는 거예요. 보통 그 요즘 많이 인기 있고 활용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기본 패키지나 오토바이 살 때 항상 방열판 같이 사서 이렇게 붙이시죠. 원래 인베디드 보드나 특히 모터 드라이버 보드는 원래 그 발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를 달아도 달아야 됩니다. 방열판을 달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안 단 거보다 단 거는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건 달려있는 거라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개조하면 뭐 역대 그런 경우는 뭐 확인돼서 현장에서 원래대로 수정해서 하시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하드웨어 개조하면 실격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카메라가 센서 보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인베디드 보드에 직접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베디드 쪽에서 직접 카메라를 쪽에 영상을 받아서 직접 처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가 LCD가 크게 달려서, 왜냐면 여러분들 그 PC 쪽 소프트웨어는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중간 정리하고 그러지만 지금 리눅스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거 자꾸 그런 컴파일러가 아니죠, 구조적으로. 그나마 LCD가 있어서 거기에 화면에 뭔가 가시적으로 라인을 뿌리던, 색상을 뿌리던, 원을 그리던, 글씨를 표시하던 이렇게 디버그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여러분들 처리 속도 때문에 LCD에 디스플레이하는 걸 좀 안 하는 팀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디버그하는 환경을 가장 잘 만들어 놓은 팀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빨라요. 그래서 아마 LCD를 많이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색상을 인식하거나 패턴 인식을 했다. 그 결과를 LCD에다가 뿌리는 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더라도 그게 개발 단계에서는 결코, 그렇다고 또 막판에 또 LCD 또 처리 속도 높인다고 LCD 출력하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삭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대회 당일날 막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소프트웨어는 수정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하드웨어에 대한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막판에 소프트웨어 특히 결승전에 그러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실수로 디버그하던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다운로딩 해갖고 이거 잘못 넣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별도로 여러분들 소스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소스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빼고 받아놓어요. 뭐 프로그램 한 번 날려서 두 손 두 발 드는 사람도 역대 이런 대회에서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에 있고 메모리에 있고 아니면 그다음에 웹하드에다 놓고 항상 그래요. 그런 실수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최종 대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새로 이거 프로그램 짜다가 잘 됐는데 이런 알고리즘 짜면 분명히 더 잘 될 것 같아. 지금 짠 소스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지 절대로 안 돼. 이 소스는 백업을 해서 갖다 놓고요. 자기가 생각한 더 이제 발전하는 그 알고리즘을 새롭게 이제 추가를 해보세요. 아니다. 이거보다는 먼저 껴져놨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손대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그거 다시 걷어내서 정상적인 확률이 100%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버려. 그리고서 저 같은 경우는 날짜에 뒤쪽에 그 파일을 0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날 이거 괜찮네. 언더바이 계속 그렇게 해요. 지금 플랫폼이 하나라서 여러 명이 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플랫폼이 동일한 걸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이니셜이나 이름을 파일명에다 써갖고 계속 보관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이런 대회를 참여하는데 소스 백업 관리라든지 버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네, 또 질문이? 네. 배터리 아까 교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폰처럼 이용 중에 충전이 가능하냐고요? 가능은 한데 그러면 충전이 빨리 안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네. 특히 충전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구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류 소비가 막 흔들리니까 전류 내부 그 전압값이 흔들리면서 충전기가 얘가 이상한데? 그러고서 그냥 녹색불 들어와서 충전이 다 된 것처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베디드 쪽 원래 인베디드 보드에 그 아답터도 별도로 제공을 하시죠. 초반에는 제어 쪽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베디드 쪽에 파워 전원만 넣어서 그 포팅하고 초기 구동 그 환경 구축하실 때는 인베디드 쪽에만 전원 공급해 갖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이 자동차는 그런 특색이 많이는 없는데 거의 이거는 조금 캐치를 하세요. 여기 LED 바가 많고 적음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특성이나 인지하는 특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들은 배터리 변화에 따른 그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서 풀 충전했더니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배터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거에 대한 거가 어느 순간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거를 머릿속에는 한 번쯤 갖고 계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시겠습니다.